일단 좋은 상품인 건 다 알겠는데 여러 가지 니즈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에다가 안정성에다가 성장성에다가 그러면서 마음은 되게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뭔가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낯설게 좀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세 바구니로 나누는 세 바구니?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럼 또 버킷마다 또 들어가야 되는 상품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네. 그럼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은퇴와 연금 수령 전략까지 은연중에 알고 싶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은연중에 연금 토크 2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곤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부심이고요. 저는 김홍근의 연금 수업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곤쌤이랑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한 거 아십니까? 일단 체격에서 주는 그 편안함이 있고 뭔가 그냥 사람이 신뢰가 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은연중에 연금 토크 1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해서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어떤 게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금 자산을 증식하는 증식기와 그다음에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기의 차이, 그리고 연령대별로 또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 연금 인출 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수령 전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령대에 맞는 그런 방식까지 다 다뤄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연금 인출 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은퇴 이전하고 은퇴 이후하고 투자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자산을 뭐 언제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리는 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금 증식기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고요. 연금을 인출할 때는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키면서 자금을 이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형태의 그 시점들을 이제 보통 이제 인출기의 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증식기, 은퇴를 하신 분이거나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출기, 기간에 따라서 다른 또 투자 전략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목적에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자산을 이제 증식하는 그 시점에는 다 말 그대로 이제 자산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불리는 게 주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형 ETF나 이제 성장주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활용해서 자산을 빨리 증식시킬 목적에 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출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자산들을 자금을 이제 인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주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식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는데 그럼 인출기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전략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될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네, 인출하기 전까지 자산을 증식하는 그 시점에는요,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출기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자금을 빼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만약에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자금을 인출하면서 또 손실까지 발생되는 약간 이중고를 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나는 계속 빼다 써야 되니까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증식기에는 아무래도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출기에는 연금이 현금 흐름인데 그 연금을 손실을 봐버린다면은 그쵸. 확실히 손실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을 인출해서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다시 재투자하거나 인출 수령하는 전략들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힘들게 모아놨던 연금이 그 너구리 송사탕 같이 그 물에 씻으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리스크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엄청나게 듭니다. 은퇴 설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전략들이 여기저기서 좀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눠서 쓰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인출 전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보수적인 분들한테 이제 적합한 안정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인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 ETF도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중에서도 매월 배당 주는 형태의 ETF 상품들도 있고요. 리츠 종목들도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이제 고배당 ETF나 이제 우량 회사채와 관련된 이자 받는 형태의 투자 등급 뭐 채권 등이 이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을
올랐을 때 자산 가치가 일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우려는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요즘처럼 그 시장 급등기에는 이게 뭔가 내가 이 급등을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성장을 먹고 싶다 하는 뭐 이런 거를 커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균형 인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이제 완만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제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 월배당 포트폴리오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성장이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 지수, 뭐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러한 ETF 상품군을 약 한 10% 정도 전체 자산에서 편입해가지고요. 안정성과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잡을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성장성 있는 이런 대표 지수들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단점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 성장까지 먹고 싶지만 하락기는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쉽지만 없다는 거를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TDF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인출식이나 이럴 때는 또 이런 TDF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상품으로 좀 갈아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TDF 상품 자체가 글로벌 자산 배분된 상품이다 보니까 완만한 성장을 추구하는 균형 인컴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숫자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2040 이렇게 숫자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크다라는 것은 은퇴 시점이 이제 훨씬 더 뒤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 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책정돼서 나는 조금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TDF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 작은 네.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은퇴 임박하면은 채권 비중이 높은 숫자가 작은 그런 TDF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일일이 다 이제 자산 배분하는 거가 사실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TDF 상품군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도 인출 전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상품인 건 다 알겠는데 여러 가지 니즈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에다가 안정성에다가 성장성에다가 그러면서 마음은 되게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뭔가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낯설게 좀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 세 바구니로 나누는 세 바구니?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버켓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금을 인출할 때 단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 세 개의 바구니로 이렇게 나누어 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그럼 아까 시작할 때 연금 자산을 좀 나눠서 운용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3버킷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 버킷은 이제 1에서 3년 정도, 그다음에 중기 버킷은 이제 3에서 10년 정도의 생활비를, 그다음에 장기 버킷은 10년 이후의 생활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그 버킷을 세 개로 쪼갰기 때문에 그럼 또 버킷마다 또 들어가야 되는 상품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네. 그럼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1에서 3년 안에 이제 우리가 쓸 생활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단기 버킷에 넣어두는데요. 당장 이제 찾아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금 혹은 이제 머니마켓 펀드, MMF, 그다음에 단기 채권과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이렇게 채우게 되어져 있고요.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냥 네. 안정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담아두는 바구니가 이제 단기 버킷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에서 10년 뒤에 이제 사용할 자금들은 중기 버킷. 중기는 이제 채권, 배당주, 리츠처럼 꾸준히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로 또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인출할 연금 자산들은 글로벌 주식형 ETF와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자산 가치를 키워나가는 세 번째 바구니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바구니를 나눠서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 두게 되면 이제 단기적인 변동에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은퇴 자금을 또 오랜 기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안정 장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나눴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 버킷 성격에 맞는 상품을 운용하게 되면은 단기 변동성도 단기 버킷으로 해지하고 장기 성장성은 장기 상품으로 또 해지하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지금 소름 돋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뭐 본쌤의 그 특허품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사실 되게 유명한 전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인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야 은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려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꾸로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중기 버킷에 있는 것들은 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인출이 되면요, 중기 자금에서 단기 자금으로 자금이 이전이 됩니다. 다시 그 네, 시간이 그쵸. 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뭐 1년치 정도의 생활비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중기 버킷에서 단기 버킷으로, 그러면 중기 자금이 비어 있는 것은 또 장기 버킷에서 중기 버킷으로 밀어내기 이전하는 식으로. 네. 어쨌든 중기 장기에는 조금 위험 자산의 편입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듀얼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한쪽에는 일단 종신연금 같은 이 보험사의 상품을 넣어서 필수 생활비를 먼저 일단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서요,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말 그대로 배당주나 채권, 리츠 같은 자산들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생명 퇴직연금에서는 이 종신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 여기서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투자를 계속하는 이제 투자형 연금을 또 동시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듀얼 인출 전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신형으로 하면서도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장점은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가 이제 보장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도 종신연금만으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이렇게 낮춰서 버티다가,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일부는 또 50%는 투자 자산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인출해서 뭐 여가 혹은 취미생활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금을 꺼낼 때 또 뭔가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잘 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결국에 인출할 때는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금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인출 전략들을 보통 많이들 활용하는데요. 과세가 이연된 계좌, 그다음에 과세 계좌, 그다음에 비과세 계좌 순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게 인출 방법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험이나 이제 즉시연금을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를 이제 보장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산이 예상보다 이제 빨리 줄어드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 상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퇴 직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자산을 꺼냈어야 되다 보니까 60대 그 초반이신 분들이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난 뭐부터 해야 되나? 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뭔가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총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현금 버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에서 한 2년 혹은 뭐 3년 정도의 생활비는 일단 현금, 머니마켓 펀드 같은 안전자산에 일단 넣어두는 거고요. 두 번째 팁은 이제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 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이제 은퇴 직후에 갑자기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울먹 겨자 먹기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실을 본 상태에서 내 소중한 자산도 이제 깎아먹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버킷 같은 안전 자산을 먼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일단 주식 비중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은퇴 초기에 이제 자산도 증식하면서 인출할 계획을 가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것 그때는,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좀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연금을 인출하는 그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때의 파산은 현금으로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60, 70대 파산하게 되면 그냥 그건 노후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4번째 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4번째 팁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연금 인출할 때는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인출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있는 자금들을 좀 먼저 인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통장이나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먼저 팔게 되면 걔네들은 또 다 세금이 또 붙게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먼저 인출을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곤쌤의 그 4가지 팁을 들으니까 진짜 뭔가 인생의 조언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70대 이상의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70대는 이제 중기 인출 단계에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이제 슬슬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래 생존하는 이런 장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좀 현금성 자산이나 이제 보험 상품들로요, 긴급 자금을 조금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있으세요. 70이면 애기지 뭐 막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역시 80대가 할 수 있는 그 바이브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의료부적인 부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져 있는 뭐 실손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게 빠진 것들은 없는지 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팁도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 팁은 이제 의료비, 간병비 전용 계좌를 전용 계좌.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한 5년치 정도 사용할 생활비를 비상금처럼 일단 확보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연금 자산들을 또 말 그대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로.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부모님도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되세요. 연령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스페어 타이어 여러 개 좀 마련해 두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은 이제 보통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 이제 종신연금 혹은 직시연금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이제 생활비의 일부를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시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목돈 있으면 바로 매달 꾸준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래 사는 게 장수 리스크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현명한 그런 대비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주식이나 이제 배당 ETF를 이제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전체 자산의 한 20에서 30% 정도 우리가 물가 상승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팁을 4개나 주셨는데 이후에 팁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투자를 이제 단순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복잡한 이 개별 주식보다는 이제 ETF나 리츠처럼 이제 소수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직접 신경 쓸 일을 줄이면서 네. 이제 월세나 배당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시 나이가 들수록 되게 단순함의 미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근대 건축의 아버지 중에 미스 반데로에라고 있는데 less is more라는 말이 있어요. 줄이면 더 많다는 역설을 담은 거거든요. 은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줄이는 것이 결국은 나의 그 목적 달성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곤쌤이 말씀해 주신 그런 팁을 굉장히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80대 이후 분들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다 준비된 사람이네. 대단하십니다. 80대 이후에는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 줄이면서 필요한 지출들만 이제 남기는 방향으로 지켜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때 되면 필수적인 게 의료비 같은 거일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주식이나 ETF의 배당금보다는 이제는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뭐 종신연금 혹은 직시연금 그리고 신탁 배당금처럼 훨씬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현금을에 좀 집중해라. 왜냐하면 이제 또 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또 질병이 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장수 위험을 좀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산의 일부를 또 이제 신탁으로 요새 신탁이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신탁으로 묶어놓게 되면요, 신탁사가 대신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고요, 장기 간병에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다 준비해 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이전 전략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이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요, 자산을 분산 이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년 단위로 증여를 활용하거나 혹은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미리 고려해서 나의 부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들이 존재한다. 진짜 상속세가 어쨌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복잡한 금융 상품들 선택했었을 때 직접 관리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함께 계좌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개수를 조금 줄여서 이제 단순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몇 가지 금융 상품들만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 단순히 뭐 생활비만 이제 뽑아서 쓰는 거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자산관리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다들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이제 건강보험의 이제 그 보장 범위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별도의 뭐 의료비 계좌라든지 이러한 적립금들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퇴연금
자금 흐름을 과거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진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의료비 목적에서 현금 자산은 최대 한 2에서 3년치 정도는 일단 적절히 좀 확보해 두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라이프 이벤트 버킷을 좀 따로 좀 설정해. 라이프 이벤트 버킷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버킷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에 필요한 목돈을 넣어두는 버킷이라는 네,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 이벤트 버킷들을 따로 좀 지정해가지고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원하는 이제 시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한테 언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래서 미리 자녀와 어느 정도의 지원 범위,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조금 미리 좀 합의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곤쌤과 함께 버킷 전략부터 그다음에 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은퇴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단순화라는 거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꺼낼 수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인출 전략을 내가 어떻게 계획하는 게 좋을지 미리 계획할수록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본 영상이 정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상품에 가입하시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